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1페이지의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 효과는 행위 제한을 말하는데 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용도 지역 학습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용도 지역 지정 대상은 분명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알파벳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다만 얘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숙지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있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다. 이미 중고층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편리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도심, 부도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 용산역 주변처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도심으로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은 법령에서 21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대상을 각각 정해놨고 조례로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에 관한 사항, 예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주상공록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면 그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래서 예외 첫 번째가 조례로 추가 세분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인 공유수문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한 구역과 간척지를 말할 겁니다. 인접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신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입니다. 특별히 비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관리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는 것, 관리 지역이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산택이라는 말을 꼭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전산택, 나는 잘 알고 있다.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택에 대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은 해제되게 됩니다.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될 필요 없죠. 그런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고,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전산택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항상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뒤에 놔야 되죠. 그래서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도시지역이란 말이 함께 존재할 때 도시지역으로 의제되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내 걸로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예외 세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1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전산택에 관한 문제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위 제한을 함께 살펴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원래 용도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그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익상 지정한 것이다. 공익상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이 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인구 1,000만 가까이 거주하다 보니 관농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관할구에 속한 땅이 모두 도시지역이고, 그중에 녹지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이나 보전 녹지지역이 아예 없습니다. 다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요즘 굴뚝 공장 안 보이죠. 서울에는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도 없습니다. 오직 준공업지역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나 구로 공단이 있었던 곳 또는 성수동 일대가 모두 준공업지역이지 아예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인구가 30만, 40만 정도라고 하면 그 관할 구역 중에 한 20% 정도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는 땅이 만약 농림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나는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지만 여기에 공장을 만들거나 또는 돈벌이 좋은 나이트클럽 만들겠다고 시도할 수 있죠. 그런 행위를 토지 소유자 자율의 지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맡기게 된다고 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만약 땅에 건축물 말고 그냥 빈 땅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의 사용 목적, 그 사용 목적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면적, 연면적에 관한 사안으로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 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있다면 맹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의 크기를 도로를 걸어 다니는 분이 옆에서 인식하는 방법과 하늘에서 조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 등을 타고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면 63 빌딩이건 단층짜리 건물이건 평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못 느끼시겠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 등을 찾아보시게 되면 위성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위성 사진 찍어 놓은 걸 보게 되면 대상 건축물이 몇 층짜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평면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건폐율 또는 건축 면적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건축물이 1층짜리인지 2층짜리인지 3층짜리인지에 따라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게 되면 이것은 연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러한 것들을 용적률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규모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런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동에 방문하셨거나 그 연희동에 인접해 있는 홍대 입구역 주변들을 살펴보게 되면 건물 층수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 층수가 고층이라고 하면 용적률 높은 땅이고요. 건축물의 층수가 단층 2층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낮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한 없다고 하면 1층짜리 건물 건축하겠습니까?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겠습니까? 10층짜리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는 게 나한테 돈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규모에 관한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시지만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시게 된다면 저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주어주는 문제입니다. 다만 평상시에 자주 나왔던 이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늘상 시험에 나오는 게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게 되면 쉽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행위 제한 이야기로 하면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트 클럽을 우리는 위락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아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나이트 클럽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 때는 나이트 클럽 건축할 수 있는데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게 용도 제한입니다. 건물, 큰 건물 만들 수 있는지 작은 건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제한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건폐율은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개념, 평면적인 개념을 말하고 용적률은 연면적에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번과 관련된 내용으로 양가로 1번 함께 오십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례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이 특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이쪽이 따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 찍어 맞추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쉽사리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양가로 3번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찾으셨죠. 여기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89페이지에 제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도 지역은 총 몇 개이다? 21개였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1번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 꼭 나온다고 알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가능한데 이걸 시험에 나온다고 알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이거 쉽게 못 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한번 읽어보고 외우다가 부동산 공법이 공포의 공법이라 해서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달랑 하나 나오거든요. 그 하나 나오는 것에 목숨 걸 필요 있다 없다. 목숨 걸어야 되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약집 등에 정리되실 내용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 바로 주택을 넓은 의미의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광해 단독택 중에 광해 단독주택 중에 협의 단독택도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자체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공장이 입지한 장소로서 이곳에 우리가 생활하고자 한다면 방독면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잘 때 방독면 쓰고 자면 편하게 잘 수 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그 마스크를 잠잘 때 쓰라고 하면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를 건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가락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말하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대형 차량이 드나들다 보니 소음이 심각하여 사람이 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의 경우에는 주택 자체를 건축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중에 가장 잘 지어진 것, 생활에 편리한 것이 무엇이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주택용 건축물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개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저 유통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아파트 건축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만들 수 없고 추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에도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 가능한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성수동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처럼 개발되어 있는 곳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 서울에 지금 당장 주택 수요가 워낙 많아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저 성수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이죠. 그렇게 투자해 놓은 곳이 바로 준공업 지역인데 이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공업지역에는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곳인데 규모 큰 공장, 자동차 공장 등을 만드는 곳에 규모 큰 아파트를 함께 만들게 되면 큰 것 함께 건축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숙지하시게 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서 아파트는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아파트 건축 가능하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데 저 아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정리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때 아파트라 표현하게 됩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저층 주택, 저층이라 하면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 중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 어디인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녹간 농자는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개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하셨다고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근린 생활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꼭 건축법까지 또 돌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요약집 등의 다른 수업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밥 천국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이거든요. 그 김밥 천국이나 동네 구멍가게의 경우는 어디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문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얘는 나중에 요약집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공부하실 것이 앞서 우리 충분히 공부하셨던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부해 주실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는데 그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야 되는데 공기 나쁜 전용 공업지역에는 달리기 제대로 한다 못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장례식장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묘지 관련 시설은 녹관농자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에 건축하거나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건축하게 되면 난리 나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화장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에만? 녹관농자만, 사람 거의 살지 않는 곳에만 만들 수 있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용도 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해결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높아지면 하나 이야기 드리는데 처음 부동산 공법 정리했는데 이걸 정리하겠다? 이걸 정리할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공법 두 번째 공부하시는 것 이상은 되셔야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얘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하시고 한 동영상 이 수업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으실 때쯤 해서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는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우리 1번 건폐율 찾으셨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공식 박스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번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공식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로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이 건물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면적, 그 연면적은 입체적인 크기를 가지고 그 연면적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면 평면의 개념이 잡히게 되는데 그것을 건축 면적, 그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건물의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평이 얼마이냐, 연건평 얼마냐, 건평이라 말했다고 하면 그게 건축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건평이라면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상 용어가 차이 나는데 우리는 법률상 용어를 이제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이 공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숙지하시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법대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고 그게 분노하셔서 노발대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 자격증 따셨을 때 중개업 제대로 못하시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런 이야기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세 개의 변수 중에 항상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찾는 게 시험 문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만약 100인데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절반인 50제곱미터만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축되어 있는 건축 면적이 얘는 평면의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평면의 개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보신 적 있다면 그게 평면 개념입니다. 그런 평면 개념 건축 면적인데 이게 80이라면 건폐율은 얼마? 80%. 그거 찾아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를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법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만약 이 건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50제곱미터라면 저 일반인은 지하층을 인식한다 못한다. 지하층 인식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지하 1층, 지상 2계층일 때 이 지상 2계층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용적률은 몇 퍼센트? 100%. 그래서 만약 용적률이 300%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때는 대지 면적의 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서 이 대지에는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계산 공식을 제대로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상한선에 관한 사항들을 112페이지에 각각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2문제, 3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학습 방법으로서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용도 지역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절차에 관한 사항,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예외에 관한 사항 3가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 공유수면 매립,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을 때이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이 지정 고시되었을 때 도시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리지역에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거나 보전단지가 지정 고시되었을 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원에 관한 문제도 정리하실 것이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익상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위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하고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용도 제한. 최소한 유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녹관 농자에만. 주상공해, 사람 많이 사는 곳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 공식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러한 것들이 각각 정리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는 쉽사리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111페이지 반가로 3번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